핵 없이 핵을 억제하는 유일한 나라 한국. 그 한국이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무기 조립 공장에 취급을 받으며 전 세계의 암묵적인 무시를 받던 한국의 방산업. 하지만 지금 동맹국들은 미국의 무기가 아닌 한국의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핵탄두 230개보다 더 무서운 한국에 보이지 않는 무기의 실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한 이 이야기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이라는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군사전략평가국에서 28년간 수석 분석관으로 근무했고 퇴직 이후에는 워싱턴의 한 국제안보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군사력 평가가 제 커리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반도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오래 들여다본 지역이었어요. 지금 저는 워싱턴 중심부에 위치한 한 안보 포럼의 연단에 서 있습니다. 객석에 앉은 사람들은 유럽과 중동 아시아 각국에서 온 군사 전문가와 국방 관계자 20명 남짓이에요. 이들 앞에서 저는 오늘 고백을 하나 하려 합니다. 3년 전 저는 한 가지 평가 보고서에 최종 사인을 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독자 억제력 종합평가였고 결론은 간결했어요. 독자적 전략 억제력 확보 불가. 동맹 의존 구조 지속 불가피. 한국은 혼자서 북한의 핵 위협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28년간 축적한 데이터베이스와 검증된 분석 모델이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은 핵탄두 추정 보유량이 이미 수십 기를 넘어섰고 대륙 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성공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에는 핵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단순한 산술이었죠. 핵이 없는 나라가 핵 보유국을 독자적으로 억제한다는 건 성립하지 않는 명제였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분석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로에서였습니다. 한국의 한 방위산업체가 국제무기 박람회에 출품한 장비의 실사격 데이터가 저희 기관으로 넘어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펼쳐봤습니다. 한국산 무기라면 기껏해야 중급 수준의 재래식 장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오류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관에 재확인을 요청했어요. 돌아온 답변은 짧았습니다. 오류 아님 확인 완료. 그날 이후로 제가 직접 파고들기 시작한 한국의 군사 자산은 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분석팀 전체의 인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과 실제로 갖추고 있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었는데 그 간극의 크기가 제 28년 경력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오늘 이 포럼에 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한국이 핵 없이 핵을 억제하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세계 어떤 군사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려 합니다. 제가 왜 틀렸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 전에 먼저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뒤에 나올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여러분도 체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도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저와 비슷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선입견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객석의 분위기부터 설명해야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한 20명 가운데 한국의 군사력을 진지하게 평가해 본 사람은 사실상 저 혼자였어요. 나머지 19명에게 한국은 분석 대상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도 위에 붙어있는 작은 반도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한 건 포럼 시작 전 리셉션에서였어요. 독일에서 온 한 국방연구원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빠지면 72시간 안에 휴전선이 무너질 나라라고요. 그 옆에 있던 프랑스 출신 전략 분석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라는 게 결국 미국 무기의 라이선스 조립 수준이 아니냐고 덧붙였어요. 터키에서 온 군사자문관은 한술 더 떠서 한국이 자주포를 수출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동남아 저가 시장이나 노리는 전략일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속으로는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나쁘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그것이 세계 군사 질서를 흔들 수준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은 늘 북한이라는 위협 아래 놓인 수비적인 나라였고 미국의 안보 우산 없이는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게 워싱턴 안보 커뮤니티의 오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책상 위에 놓인 한 묶음의 서류가 그 상식에 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북유럽 한 국가에 수출한 자주포의 실사격 시험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그 나라 군 관계자가 작성한 비공식 평가 메모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항목부터 저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최대 사거리 40km, 확장 사거리탄 사용 시 54km, 분당 최대 6발에서 8발 연사 가능, 발사 명령 접수 후 사격 개시까지 60초 이내. 여기까지는 카탈로그 스펙이니까 과장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실사격 명중률 시험에서 30km 거리 표적에 대한 원형 공산 오차가 기존에 운용하던 유럽제 자주포의 절반 수준으로 기록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동장전 시스템의 신뢰도가 99.2%를 넘겼고 영하 30도, 혹한 환경에서도 기계적 결함 없이 연속 사격을 완료했다는 기록도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수치가 측정 오류이거나 시험 환경이 통제된 이상적 조건이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관 내 검증팀에 교차 확인을 요청했어요. 3일 뒤 돌아온 회신은 단 2줄이었습니다. 현지 군 당국의 공식 시험 데이터와 일치함. 오류 없음 확인. 그래도 저는 자주포 하나의 성능이 좋다고 해서 한 나라의 군사력 평가를 뒤집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래식 화포는 현대전의 한 요소일 뿐이니까요. 한국이 우수한 자주포를 만든다는 건 인정하되 전체 그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라고 정리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자주포 데이터를 추적하면서 덩달아 딸려 나온 다른 자료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의 목록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 모든 걸 동시에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건 아직 본론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조용히 구축해온 것의 전모가 드러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주포 보고서를 검증한 직후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전체를 재조사하라는 내부 지시를 받았습니다. 상부에서도 그 수치가 신경 쓰였던 모양이에요. 저는 분석팀 4명과 함께 한국이 지난 10여 년간 독자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목록이 채 절반도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팀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가 들고 온 자료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전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과 그에 대한 군사 전문 매체의 분석 기사를 종합한 자료였는데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저는 읽던 손을 멈춰야 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800km를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알려진 수준이라 놀랍지 않았어요. 진짜 문제는 탄두 중량이었습니다. 한국의 최신형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8톤에서 9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폭발력이 아니라 지하 수십 미터 깊이의 강화 벙커를 직접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을 의미했습니다. 핵탄두 없이 재래식 탄두만으로 적 지휘부의 지하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세계적으로 2급의 재래식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을 독자 보유한 나라는 손에 꼽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처음에는 한국 측이 과장 발표한 것이라고 의심했어요. 탄두 중량 8톤이라는 건 미국의 일부 전략 무기에나 적용되는 규격이었거든요. 이 정도 능력을 인구 5천만의 비핵 국가가 자력으로 만들었다는 게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증팀에 다시 확인을 요청했더니 한국이 공개한 시험 발사 영상에서 지면 충돌 시 생성된 크레이터의 직경과 깊이를 위성으로 판독한 결과가 첨부되어 왔어요. 탄두 중량 추정치와 일치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더 파고들수록 충격이 커졌습니다. 한국은 탄도미사일 하나만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지상 발사형과 잠수함 발사형을 동시에 추진했고 순항미사일까지 별도의 계열로 완성해서 다층적인 타격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지형 추적 비행이 가능해서 산악 지형을 따라 저고도로 침투한 뒤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방식이었는데 공개된 명중 오차가 2m에서 3m 이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수치는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동급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다시 한번 기관에 교차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2m 이내의 원형 공산 오차를 재래식 순항미사일에서 달성했다는 건 세계 최고 수준의 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검증 결과는 또다시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의 공식 시험 발사 데이터와 위성 판독 결과가 일치한다는 회신이었습니다. 포럼 객석에서 누군가가 의자를 삐걱거리며 자세를 고쳐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에서 온 국방연구원의 표정이 아까와 달라져 있었어요. 리셉션에서 한국은 72시간이면 무너진다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팔짱을 풀고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이 구축한 체계의 전체 구조를 설명했어요. 한국은 이 미사일 전력을 단독 운용하는 게 아니라 세 겹으로 짜인 통합 억제 시스템의 한 축으로 편성해 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능력이었고, 두 번째 축은 발사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 체계였으며, 세 번째 축은 공격을 감행한 지휘부를 대량 응징하는 보복 타격 능력이었어요. 핵을 가지지 않고도 핵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설계였습니다. 이 구조를 처음 접한 터키 출신 군사자문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문을 제기했어요. 체계 자체는 논리적이지만 핵 없이 핵 보유국을 억제한다는 건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출신 전략 분석가도 동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미사일을 만들어도 북한이 핵 230개를 실전 배치하면 재래식 전력으로는 상쇄가 불가능하다는 게 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한국의 방어 체계에 대해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완성해 놓은 것의 실체를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는데, 그때 저는 28년 분석관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한 나라의 능력을 이렇게까지 과소평가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분석팀이 한국의 방어 체계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한 건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한국 국방부가 지난 수년간 공식 브리핑이나 언론을 통해 공개한 전력 자료만을 기준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어요. 확인되지 않은 추정이나 군사 커뮤니티의 루머는 전부 배제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틀 뒤 팀원 한 명이 정리한 보고서 초안을 들고 제 사무실로 왔는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감정 기복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보고서를 내밀며 한마디만 했어요. 공개된 자료만 모은 건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었습니다. 한국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한 상태였어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정도만 보유한 능력이었는데 이 나라들은 전부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핵보유국이었습니다. 비핵 국가가 재래식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건 한국이 유일했어요. 기존 군사교류에서는 상정하지 않던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팀원에게 물었어요. 원본 출처가 어디냐고. 그가 한국 해군의 공식 발표 영상 링크와 해당 시험을 보도한 주요 외신 기사 3건을 제시했습니다. 전부 일치했어요. 저는 더 이상 출처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요격체계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성능 재원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최대 요격고도 40km, 최대 탐지거리 100km 이상이라는 수치가 적혀 있었어요. 탄도미사일을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미 해외 수출까지 성사된 상태였는데 중동의 한 국가가 기존에 운용하던 러시아제 방공체계를 교체하면서 한국산을 선택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러시아제를 밀어내고 한국산이 들어갔다는 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성능 검증을 통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포럼 객석에서 프랑스 출신 전략 분석가가 처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이랬어요. 개별 무기의 성능은 인정하겠는데 이것들이 실제 전장에서 하나의 체계로 작동할 수 있는 건지는 다른 문제 아니냐는 거였어요. 맞는 지적이었습니다. 좋은 센서와 좋은 미사일이 따로따로 있어도 실시간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 한국이 공개한 킬체인 시연 기록을 화면에 띄웠어요. 탐지에서 타격까지 소요된 시간이 공식 보도 기준 수분 이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배경에는 한국이 독자 군사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이 있었어요. 공개된 합성 개구 레이더의 해상도는 50cm급이었는데 이 정도면 지상의 차량 종류는 물론이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전개 상태까지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고고도 무인 정찰기와 지상 기반 레이더망이 결합되면서 24시간 감시 체계가 완성되어 있었어요. 프랑스 분석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고 대신 옆에 앉은 영국 출신 연구원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영국 연구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보였는데 그건 부정이 아니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결정적이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켰는데 고체 연료 기술이라는 건 군사적으로 번역하면 지금 발사 능력을 의미합니다. 액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전 연료 주입에 수십 분에서 수시간이 걸려서 적에게 탐지될 위험이 높지만 고체 연료 미사일은 저장 상태에서 명령 접수 수분 이내에 발사가 가능해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선제 타격이든 보복 타격이든 시간이 생명인데 한국은 바로 그 시간을 극단적으로 단축하는 기술을 확보한 거였습니다. 독일 국방연구원이 의자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리셉션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한국의 군사력을 농담처럼 이야기하던 사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바뀌어 있었어요. 수치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자기 안에 어떤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터키 군사자문관은 메모장을 꺼내더니 제가 보여준 수치들을 빠르게 적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한국의 미사일을 이론상 가능이라고 치부하던 사람이 이제는 숫자를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관심의 방향이 바뀐 거였어요. 한국이 정말 이런 능력을 가졌느냐는 의심에서 어떻게 이걸 만들어냈느냐는 궁금증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저는 그 시선의 변화를 정확히 읽었어요. 이제 객석의 절반 이상이 더 이상 한국의 수치를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였어요. 핵 없이 이 모든 걸 만든 나라가 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그리고 이것이 북한의 핵 230개 앞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억제력인지. 그 답은 제가 이 포럼에서 가장 마지막에 꺼내려고 아껴둔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하기 전에 잠시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20명의 자세가 포럼 초반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등을 기대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고 노트북을 접고 있던 사람들이 화면을 열어놓은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확인하고 나서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전투기의 재원이 나타났습니다. 이 전투기는 설계부터 시제기 제작 초도 비행까지 전 과정을 한국이 주도한 4.5세대급 전투기였어요. 초도 비행에서 기록한 최대 속도가 마하 1.81이었습니다. 무장 탑재량은 7.7톤으로 외부 하드포인트 10개에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었어요. 전투행동 반경은 무장 상태에서 약 740km로 공개되어 있었는데 이 수치는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주변 해역까지 작전 범위에 포함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독일 국방연구원이 이번에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그가 물은 건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독자 개발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전 성능이 검증된 게 아니지 않느냐, 시제기 단계에서의 카탈로그 스펙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정당한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전투기가
이미 양산 단계에 진입했으며 초도 비행 이후 수백 회의 시험 비행을 완료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포인트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한국이 이 전투기의 해외 수출을 이미 추진하고 있었고 복수의 국가가 도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라는 거였어요. 전투기 시장은 방산 수출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분야였습니다. 바이어 국가의 공군 파일럿이 직접 시험 비행을 하고 성능을 검증한 뒤에야 계약이 성사되는 시장이에요. 구매 의사를 밝힌 국가가 있다는 건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라 실측 데이터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독일 연구원이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의 전차 전력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주력 전차의 파워팩은 1500마력이었어요. 도하 능력은 수심 4.1m까지 잠수 도하가 가능했고 최대 속도는 도로에서 시속 70km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해서 승무원 3명으로 운용이 가능했는데 이건 기존 전차 4명 승무원 체계보다 인력 효율이 25% 높다는 뜻이었어요. 피하 식별 시스템과 능동 방어 체계까지 통합되어 있었고 이 전차 역시 해외 수출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프랑스 전략 분석가가 두 번째로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톤이었습니다. 공격적인 질문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어조였어요. 한국이 전투기와 전차와 자주포와 잠수함과 미사일을 동시에 독자 개발하고 있다는 건데 국방연구개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물었습니다. 방산 기술 수준과 예산 규모 사이의 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게 그의 의문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예산이 연간 약 5조 원 규모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프랑스 분석가의 눈이 커졌어요. 그 예산으로 이 모든 걸 동시에 하고 있다고요. 저는 가볍게 수긍하며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한국을 재평가하게 된 핵심이었어요. 돈이 많아서 만든 게 아니라 돈이 없는데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영국 출신 연구원이 노트북에 뭔가를 빠르게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한국의 투자 대비 산출물을 자기 나라와 비교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영국의 국방 연구개발 예산은 한국보다 훨씬 컸지만 독자 전투기 사업은 수십 년째 완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의 함정 전력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건조한 이지스급 구축함에 탑재된 함대공 미사일의 요격 반응 시간은 발사 명령 후 수초 이내였어요. 동시 추적 가능 표적수는 수백 개에 달했고 요격 고도는 대기권 상층부까지 커버했습니다. 이 함정을 한국의 조선소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했다는 사실이 유럽 참석자들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이 민간 분야에서 세계 1위라는 건 알려져 있었지만 그 기술력이 군함 건조에서도 동일하게 발휘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 확인하니 반응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터키 군사자문관이 메모장을 덮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에도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한국과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한국 사이의 괴리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객석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포럼이 시작됐을 때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한국의 무기가 정말 쓸만한가였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이 나라의 방산 역량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로 질문 자체가 이동한 거였어요. 한국을 평가하는 시선이 아니라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모든 전력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객석의 누구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충격은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저는 화면에 세계 방산 수출 순위 변동 추이를 띄웠습니다. 10년 전과 현재를 나란히 비교한 그래프였는데 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10년 전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국 순위에서 15위권밖에 있었습니다. 중동의 소규모 군수품 거래나 동남아 해군 함정 납품 정도가 전부였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주요 바이어들의 검토 목록에 올라가지도 않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그래프의 한국 위치를 본 순간 객석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23년 기준 약 140억 달러를 넘어섰고 세계 방산 수출 상위 10위권 안에 진입해 있었어요. 단순히 순위가 오른 정도가 아니라 상승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팔랐습니다. 5년 전 대비 수출액이 4배 이상 증가한 거였어요. 전통적인 방산 수출 강국들인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의 점유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동안 한국만 거의 수직에 가까운 상승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국방연구원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질문은 짧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특정 국가에만 집중된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건지를 물었어요. 저는 그 질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방산 수출 계약 현황을 지역별로 정리한 지도를 띄웠어요.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한국과 수조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자주포 수백 문 전차 수백 대 경전투기 수십 대가 단일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한 나라의 지상전 전력 전체를 한국산으로 교체하겠다는 결정이었어요. 나토 회원국이 자국 방어의 핵심 장비를 한국에서 사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방공 체계와 탄약에 대한 대규모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잠수함을 도입했으며 호주와 노르웨이는 한국의 자주포를 이미 실전 배치한 상태였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점들이 대륙을 가리지 않고 퍼져 있는 걸 본 프랑스 전략 분석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프랑스는 중동 방산 시장에서 수십 년간 핵심 공급국 지위를 유지해온 나라였거든요. 자국의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영국 연구원이 바로 이어서 물었어요. 가격이나 납기 말고 기술 이전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이 질문의 속뜻은 명확했어요.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패키지라면 바이어 입장에서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걸 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 수출 모델이 단순 완제품 판매가 아니라 현지 생산 기술, 이전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하는 일괄 패키지 구조라는 점을 설명했어요. 한국은 유럽 어떤 방산 기업보다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과 납품이 가능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폴란드에게는 5년 뒤에 오는 최고급 무기보다 1년 안에 도착하는 검증된 무기가 더 절실했던 거예요. 영국 연구원이 고개를 숙이며 자기 앞 테이블을 응시했습니다. 자국 방산업계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한 게 표정에서 읽혔어요. 그때 객석 뒷줄에서 인도 군사전략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포럼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이 속도로 확대되면 기존 방산 강국들의 견제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견제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해줬어요. 유럽 일부 국가의 방산 로비 그룹이 한국산 무기 도입 재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러시아와 중국도 한국 방산의 부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인도 연구원이 다시 물었어요. 그런 견제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건 가격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경쟁력은 가격도 납기도 아니었어요.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는 이 모든 무기를 실전 환경에 가장 가까운 조건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핵 위협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나라였어요. 북한의 핵 230개가 한국에게는 재앙이자 동시에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증명하는 역설적 배경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는 전 시장의 카탈로그용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실전에 투입돼야 하는 장비였고, 바이어 국가들은 바로 그 점을 신뢰한 거였어요. 터키 군사자문관이 메모장을 덮으며 뒤로 기대 앉았어요. 그가 작게 중얼거렸는데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존을 수출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그 한마디가 오늘 포럼에서 나온 말 중 가장 정확한 요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생존의 절박함으로 만든 무기를 세계에 팔고 있었고, 그 절박함의 밀도를 다른 방산 강국들은 흉내낼 수 없었어요.
러시아의 탱크는 소련 시절의 유산이었고 프랑스의 전투기는 국가 위신의 산물이었으며 독일의 잠수함은 공학적 자존심의 결과물이었지만 한국의 무기는 내일 전쟁이 나면 내 가족이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시장이 그 차이를 알아본 거였어요. 객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된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을 작은 나라로 보던 시선은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진짜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연단 앞으로 한 발짝 나왔습니다. 슬라이드 없이 객석을 마주보는 건 오늘 포럼에서 처음이었어요. 20명의 시선이 전부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눈빛들의 질이 2시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무기의 성능과 수출 실적이었어요. 숫자와 그래프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멈추게 만든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28년간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한 번도 변수로 집어넣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한국을 조사하면서 처음으로 그것의 존재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3년 전 한국에 대한 독자 억제력 불가 판정을 내린 직후 저는 후속 검증 차원에서 한국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인터뷰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측이 제공한 자료가 아니라 우리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집한 현장 인터뷰였습니다.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들과 방산기업 연구원들의 육성 기록이었는데 저는 기술적 세부 사항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그 자료를 펼쳤어요. 기술적 내용은 기대한 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기술과 무관한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한 엔지니어는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날 밤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운 이유는 성공의 기쁨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6.25 전쟁 때 함경도에서 내려온 피난민이었고 평생 다시는 전쟁이 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비로소 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밀려왔다고 했어요. 다른 연구원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발 일정이 촉박해서 연구실에서 닷새를 연속으로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새벽에 눈을 뜨면 옆자리 동료가 이미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고요. 왜 벌써 일어났느냐고 물었더니 그 동료가 한 대답은 북한 미사일은 새벽에도 날아온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 자료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흥미로운 일화 정도로 분류했어요. 분석 보고서에 넣을 성격의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한국의 방산 역량을 추적하면 할수록 이런 이야기들이 숫자의 배경으로 계속 깔려 있었습니다. 정밀 유도 기술을 개발한 팀의 수석 연구원은 20대 후반에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같은 미사일 한 기종에 매달렸어요. 인생의 황금기 전부를 한 발의 미사일에 쏟아부은 겁니다. 그 미사일의 명중 오차가 2m 이내라는 수치 뒤에는 한 사람의 15년이 들어있었어요. 포럼 객석에서 인도 군사전략연구원이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분석하거나 계산하는 눈이 아니라 자기 안에 어떤 전제와 싸우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의 방산 인력 구조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에 종사하는 연구 인력의 상당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이공계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한 것과 같은 엔지니어링 저력이 방산 분야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공정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다루던 기술 문화가 미사일 유도 장치의 오차를 줄이는데 그대로 이식된 거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방산 엔지니어들에게는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이 동기였다는 점이었어요. 터키 군사자문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탄에 가까운 동작이었어요. 반도체 만드는 나라가 미사일도 만든다? 이게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였다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독일 국방연구원이 자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 30년 넘게 방위산업을 축소해왔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을 때 독일군의 탄약 비축량은 며칠치 전투 분량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요. 독일이 안보를 경시하고 경제에만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유지하면서 국방비 비중도 유지하고 그 국방비로 독자 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를 수출해서 다시 경제를 키우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고요.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나 질투가 아니라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3년 전 제가 쓴 보고서를 떠올렸어요. 독자적 전략 억제력 확보 불가. 그때 제가 분석한 변수는 핵탄두 보유량 미사일 사거리 국방 예산 같은 정량화 가능한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보고서에 한국의 엔지니어가 왜 새벽에 연구실에 앉아 있는지를 넣지 않았어요. 피난민 아버지의 유언을 안고 미사일을 만드는 사람의 동기를 분석 변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정밀도가 미사일 정밀도로 전환되는 경로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지 않았어요. 저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20명 전원의 시선이 흔들려 있었어요. 반박하려는 눈빛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인도 연구원은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프랑스 분석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국 연구원은 노트북을 닫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무언가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한 톤 낮췄어요. 북한은 핵 23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분석 모델에서도 핵 비보유국이 이 규모의 핵 위협을 독자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정해요. 제 보고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고 있어요. 핵 230개보다 강력한 한국 의무기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위성도 아니고 잠수함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내일 전쟁이 나도 내 가족은 지키겠다는 절박함이 미사일의 명중 5차 2m를 만들었고 잠수함의 수중 발사 기술과 위성의 50cm 해상도를 만들었어요. 15년을 한 기종에 바친 엔지니어의 집념이 마하 1.81의 전투기가 됐고 1500마력의 전차가 됐고 14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이 됐습니다. 그 절박함의 총합이 핵 230개를 억제하는 힘이 된 거예요. 객석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연단 가장자리에 몸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포럼이 시작된 지 2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이 연단에 섰을 때 객석의 20명은 한국을 미국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작은 나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국의 이미지가 그때와 같을 리 없었어요. 시선을 들어 객석 전체를 훑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년 전 제가 한국에 대한 판정 보고서에 최종 사인을 한 날 밤이었어요. 퇴근길에 워싱턴 시내를 걷고 있었는데 한국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고 카운터에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그 여성과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제가 국방 분야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그녀가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더니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1970년대에 한국의 한방위산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처음으로 독자 미사일을 개발하던 시기였는데 아버지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주말도 없이 연구소에 박혀 살았고 월급은 민간 기업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성공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다고요. 가족들은 아버지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보안 때문에 집에서 일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일을 알게 된 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쪽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적어놓은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내 딸은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식당을 나와서 한참 동안 걸었어요. 그날 제가 사인한 보고서의 결론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독자적 전략 억제력 확보 불가. 그런데 그 보고서의 어디에도 낡은 수첩에 딸을 위해 한 줄을 적어놓은 엔지니어의 마음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제 분석 모델은 핵탄두 숫자와 미사일 사거리는 계산할 수 있었지만 한 아버지가 딸의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치는 의지는 입력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포럼 객석에서 누군가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독일 국방연구원이 안경을 벗고 눈시울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갔어요.
제가 오늘 이 포럼에서 고백하려는 건 단순히 제 보고서가 틀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28년간 믿어온 분석 체계 자체에 구멍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기의 수를 세고 예산의 규모를 비교하고 기술의 세대를 분류합니다. 그것만으로 한 나라의 군사력을 판정할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 믿음을 부숴버렸습니다. 한국은 핵탄두 8톤짜리 벙커버스터 미사일로 북한 지휘부를 위협할 수 있는 타격력을 갖췄고, 마하 1.81의 전투기로 제공권을 다툴 수 있는 공군력을 키웠으며 1500마력 전차와 사거리 54km 자주포로 지상전의 화력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50cm 해상도의 정찰 위성으로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보복 능력을 담보했어요. 요격고도 40km의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갖춰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미국 국방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해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세계에 수출해서 14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인도 군사전략연구원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거였습니다. 인도도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방위 산업을 키우려 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될 수 있겠느냐는 뜻이 담긴 질문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한국의 경험을 복제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걸 해낸 배경에는 한 세대 전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 자기 인생을 내려놓은 역사가 있었어요. 낡은 수첩에 딸을 위해 한 줄을 적어놓은 아버지가 있었고, 새벽에 먼저 연구실에 앉아있던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무게를 정책이나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각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도 연구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기 나라의 현실과 한국의 궤적 사이의 거리를 가늠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프랑스 전략 분석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한마디 했어요. 한국을 경쟁 상대로 볼 게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이 위치에 왔는지를 연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요. 터키 군사자문관은 말없이 제 앞으로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드는 이유를 오늘 처음 알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객석이 비워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 건너편으로 도시의 불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제가 사인한 보고서의 결론 페이지 4분이었어요. 독자적 전략 억제력 확보 불가. 동맹 의존 구조 지속 불가피. 이 두 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3년 전에는 가장 정확한 분석이라고 확신했어요. 지금은 이 문장이 제 28년 경력에서 가장 큰 오판이었다는 걸 압니다. 한국은 핵이 없습니다. 북한은 핵 230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석 모델을 돌려도 한국이 유리한 변수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 불리한 조건 위에서 자기 힘으로 서 있어요. 핵 없이 핵을 억제하는 체계를 만들었고 그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이 한국의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핵 230개보다 강력한 한국 의무기는 카탈로그에 실리지 않아요. 스펙시트에 적히지도 않습니다.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수첩에 한 줄을 적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새벽에 연구실에 먼저 앉아있던 엔지니어의 등이며 내 가족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수천만 명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미사일이 되고 위성이 되고 잠수함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한국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고 포럼장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코끝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발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보고서에 사인하던 제가 오늘의 저를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코웃음을 쳤겠죠. 감정을 변수에 넣다니 분석관 자격이 없다고요. 하지만 그 코웃음이 틀렸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한국이 증명해줬으니까요. 걸음을 멈추지 않고 포토맥 강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도 과소평가당할 겁니다. 숫자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늘 불리하게 보이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그 과소평가를 뒤엎어 온 역사가 이미 70년이고 그 역사를 만든 사람들의 의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연구실에서 어딘가의 공장에서 어딘가의 훈련장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67세에 깨달은 것이고 28년 늦었지만 오늘에서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펜타곤 분석관의 고백은 대한민국이 이룩한 놀라운 방산 성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에서, 치열한 산업 현장에서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는 수많은 영웅들의 위대한 여정은 가상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뜨거운 역사입니다.